거기에 이제 뭐 주거비, 의료비, 뭐 교육비 이런 항목들은 어떻게 이제 인정되는지에 대한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우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개인회생 변제금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촬영을 네. 해보려고 하고 변제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변제금은 내가 실제 이제 내야 되는 돈이니까 이거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제금 낮추는 거 사실 이게 그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1 그 과제라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기본적으로 변제금은 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월 소득에서 네. 생계비 빼고 네. 그럼 끝. 그쵸. 그게 이제 월 네. 변제금이고 그렇죠. 네. 36개월이든 뭐 60개월이든 기간 곱하면 총 총변제금. 변제금. 네. 거기에 이제 총 변제금이 내 재산 가치보다 많으면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렇죠. 예, 네. 많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변제금을 낮춘다라고 하면은 소득에서 이제 그 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이 나오니까 변제금 낮추려면은 생계비를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계비를 높이거나 네. 소득을 줄이거나. 소득을 줄이거나, 소득을 줄이거나. 소득을 줄이,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결국에는 그 뭐 수학적으로 봤을 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변제금은 좀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소득을 줄이는 게 유의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소득을 내 맘대로 줄일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를 한 20년째 다니고 있어. 네. 근데 내가 개인회생 해서 적게 갚아야 되니까 소득을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회사에. 그렇죠. 네. 그게 상식적으로 소득이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소득은 더 늘어나는 게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 네. 이거는 사실 법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소득을 줄이는 거는 채무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좀 쉽게 좀 이제 변제금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이제 가장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요? 저희 이거 이직해서 좀 급여 좀 줄여놓으면 개인회생 진행을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 엄청 거예요. 많죠. 그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실무단에서는 사실 이제 뭐 법원에서 다 걸러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낮추는 거는 뭐 사실은 좀 뭐 가능하지 않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의도치 않게 네.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뭐 해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재취업을 하던가 이러면은 이 급여 수준을 맞추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득이 낮아진 건데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낮아진 경우 말고 뭐 인위적으로 이제 정말 낮춘다거나 뭐 이랬을 때 사실은 그 개인회생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안내를 드리는 게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요게 뭐 소득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요건 더 깊게 뭐 들어가면은 사실 사기 회생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소득을 어떻게 낮춰야 된다, 낮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계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생계비를 높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상수로 소득은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전제하에 결국에는 어떤 부분들을 더 뺄 거냐, 생계비를 어떻게 더 뺄 거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사실 이제 생계비를 구성하는 항목이 굉장히 일단 많기는 한데 좀 대표적인 거 위주로 일단은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생계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부양가족인데 근데 뭐 그런 생각은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부양가족이 뭐 다툼이 발생할 게 있나? 부양가족이면 부양가족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부양가족을 이제 뭐 산정을 하는 그런 기준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사실 저희가 영상으로도 다른 영상으로도 또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미성년 자녀 뭐 한 명을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한 명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배우자도 어쨌든 양육을 하고 있는 거고 양육 부담을 져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 못 받고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이제 볼 거냐 개인회생 절차에서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부양가족으로
들어와서 추가 생계비가 한 명의 생계비가 더 인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1인 생계비를 인정받느냐, 2인 생계비를 인정받느냐, 요거에 따라서 사실은 월 6, 7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요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슈도 있죠. 배우자를 일단 부양가족으로 그렇죠. 인정을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가 현재 뭐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투병 중이라든가 뭐 여러 어떤 뭐 자녀의 어떤 양육이라든가 뭐 여러 문제 때문에 경제활동 할 수 없고 내가 부양을 해야 됩니다라고 소명을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한 적이 그렇죠. 있죠. 예. 제가 지금 이제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냐, 뭐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게 일단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일단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배우자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 상황이에요.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이 자녀 2명의 어떤 부양가족수 산정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득을 우리가 뭐 채무자 소득, 배우자 소득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도 일을 하고 배우자도 일을 한다. 그리고 자녀도 2명이다. 이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명 한 명 부담하는 게 맞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명 이렇게 공동 양육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채무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 1명 해서 2인 생계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 사이의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공동으로 나눠가지고 뭐 자녀가 1명이다라고 하면은 0.5명, 0.5명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명은 월 소득이 500만 원이고 한 명은 월 소득이 2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0만 원 버는 부모와 500만 원 버는 부모가 똑같이 1대1로 양육 부담을 가져갈 거냐, 요거는 뭔가 이제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보면 어쨌든 뭐 회생위원 직무 편람이라든지 이런 데에 두 부부 사이의 소득 격차가 30% 이상 벌어지면, 그러니까 뭐 한 명은 200만 원 벌고 한 명은 500만 원 벌면 500만 원이 30% 이상 훨씬 많이 버는 건 맞잖아요. 거의 2배 이상이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많이 버는 쪽에 부양가족으로 이제 다 산정을 한다,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500만 원 벌고 배우자가 200만 원 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다라고 하면은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모두 다 포함시켜서 이제 3인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채무자도 500만 원 벌고 배우자도 500만 원 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반이니까 미성년 자녀 1명의 채무자 본인에서 2인 생계비를 인정받는 거고, 반대의 경우 채무자가 200만 원 벌고 배우자가 500만 원 번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이제 포함시킬 여지가 없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뭐 아까 전에도 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게 배우자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받는 것이 좀 뭐 까다롭고, 관련해서 뭐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낸 어떤 성공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고,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사실상 제가 다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부양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처리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부모님도 사실은 배우자만큼이나 이제 까다롭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회생법원뿐만 아니라 지방은 훨씬 더 인색하긴 한데 부모님은 이제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는 부모님을 모시면서 동거하고 있느냐,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법원에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양의 필요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예외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라면 인정받을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거는 부모님하고 이제 동거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부 둘이서 공동으로 양육할 의무, 부양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부모님을 여러 형제자매가 있다면, 특히나 법원에서 생각하는 거는 아니 그러면 당연히 공동으로 이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건데, 특히나 개인회생을 하는 당신이 전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걸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형제자매가 없다,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부모님하고 동거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뭐 부모님께서 별도의 뭐 소득 활동이나 재산이 뭐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부양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무리 없이 인정받겠지만, 만약에 형제자매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n분의 1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채무자가 전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필요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삼형제였는데 한
명은 이제 해외에서 아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부양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뭐 이렇게 얼마씩 뭐 보내주거나 이런 상황도 안 돼요. 그리고 한 명은 또 거기도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전적으로 그나마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채무자 내가 부모님을 부양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입증이 돼야 요거는 이제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에 단순히 다른 형제자매들 다 멀쩡히 소득 활동하고 있고 신용 상태도 나쁘지 않은데 과거부터 단순히 내가 그냥 부모님께 뭐 얼마씩 용돈을 들여왔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이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실 이제 그럼 부양가족이 생계비의 어떤 그 기초가 되는 큰 어떤 요소이고, 이후에 이제 뭐 사실 추가 생계비가 있잖아요. 추가 생계비 같은 경우 뭐 주거비라든가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추가 생계비 중에서 이제 뭐 다양한 쟁점이 있고, 사실 영상도 촬영을 잘 해주신 게 있고 저도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개괄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일단 뭐 한 개씩 한번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볼까요? 추가 생계비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주거비가 일단 좀 큰 요소일 것 같은데, 주거비는 좀 어떻게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설명 드리기 전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거나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이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 주거비, 의료비, 뭐 교육비 이런 항목들은 어떻게 이제 인정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그리고 금액도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문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을 기준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43만 원이 1인 생계비인데 그 중에 한 25만 원 정도는 이제 주거비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사실은 25만 원 갖고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어렵죠, 대부분은 이제 서울에서는. 사실은 네. 쉽지 않잖아요, 네. 서울에서. 그러니까 뭐 월세를 50만 원 내는 분도 있을 거고, 뭐 80만 원 내는 분도 있을 거고, 뭐 100만 원 내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월세를 무한정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법원이 주거비 인정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는 한 77만 원 정도로 정해놓고, 그 중에 25만 원은 1인 생계비 143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니까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미 이거는 143만 원 안에 준 거니까 그거를 오버하는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50만 원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25만 원 정도가 비니까 25만 원은 이제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가지고 그걸 인정받을 여지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월세를 뭐 70만 원 내고 있다라고 하면 한 45만 원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겠죠. 하지만 내가 월세를 100만 원 내고 있다라고 해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51만 원 정도가 맥시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가구 수에 따라서도 사실은 2명이 사느냐 3명이 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생계비를 이제 몇 인 가구로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그 주거비 역시도 추가 생계비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제 그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오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50만 원 쓰니까 50만 원 주거비로 내가 쓰고 있으니까 추가로 더 인정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죠. 최저 생계비에 이미 25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나머지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추가 생계비는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 교육비 당연히 이제 맞아요. 교육을 하셔야 되니까, 교육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쨌든 요 생계비 내에 84,000원 정도는 이미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추가 교육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19만 원 정도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시네. 예, 19만 원 정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있는 것은 이제 의료비인데, 의료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저 생계비 자체는 일단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일단 한번 좀 보게 되면은 1인 가구가 6만 원, 2인 가구가 10만 원, 3인 가구가 12만 6천 원, 4인 가구가 15만 3천 원이 이미 최저 생계비에 녹아 있는 비용이죠. 그럼 이거보다 더 쓰게 됐을 때 의료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을 다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저 생계비도 있고 추가 생계비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내가 이혼을 해서 양육비가 이제 지금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상대 배우자에게. 그럼 이 경우에는 양육비도 요 어떤 내가 어쨌든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맞으니까 생계비로 인정을 해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이혼을 했는데 친권 양육권을 뭐 본인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양육 의무가 있는 건데, 어쨌든 만약에 내가 양육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원에 어떤 뭐 이혼 판결문이나 뭐 조정조서에 얼마씩 지급하기로 나와 있잖아요. 그 근거와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또 하나의 기준은 실제로 매월 양육비를 진짜 지급해 왔는지를 봐요. 그래서 지급해 왔는지를 보면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되, 다만 이제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 추가 생계비라 함은 채무자가 매월 그 돈을 갖고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육비로 필요합니다라고 받아놓고 그렇죠. 안 줘도 그죠? 양육비를 안 줘도 법원으로서 이제 확인할 길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양육비를 명목으로 받아놓고 오히려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악용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재단 채권이라 그래서 법원에서 그 양육비를 줄 돈도 같이 변제금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그 돈은 내가 양육비를 줄게. 전 배우자의 이제 뭐 계좌번호를 계좌로? 받아서 법원이 이제 그쪽으로 직접 넣어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육비 직접 주지 말고 법원으로 법원 납부해. 통해서 줘라. 내가 정리할게 이렇게 이제 그런 진행이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은 개인회생 그 변지금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생계비를 어떻게 하면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생계비 항목이 어떻게 있느냐의 어떤 쟁점으로 기결이 되었던 것 같고요. 사실 생계비의 항목이 워낙 또 다양하고 실무적인 내용이 좀 딥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의 영상을 통해서 다 소개드리기는 좀 어렵고, 육상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도 각각의 어떤 채널에서 소개를 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유 변호사님이나 저나 동일하게 댓글을 확인해서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